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건 봄이 채 끝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한동안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오빠가 막내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본인들이 직접 모시겠다고요. 덧붙여 말하길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집과 땅은 큰오빠 명의로 정리해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형제들끼리 쓸데없는 말썽이 생기지 않게 미리 정리하자는 말이었습니다. 막내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시골집을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셨고 도시 생활을 불편해하시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큰오빠 내외와 어머니는 서로 조심스러운 관계였습니다. 올케는 시골에 내려올 때마다 먼지가 많다거나 물이 차갑다며 불편함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며 웃어넘기셨지만 막내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큰오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젠 본인들이 책임질 차례라며 어머니도 연로하시니 더 이상 외롭게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셋째 오빠와 둘째 오빠도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막내는 혼자만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형제들 중 유일하게 어머니와 함께 살며 마당을 일구던 시간이 있었던 막내는 속으로만 수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형제들 간의 결정은 조용히 굳어졌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큰오빠 부부의 차에 오르셨습니다. 마당 한켠에 서 계시던 어머니는 감나무를 한번 어루만지시고 고개를 돌려 집을 바라보셨습니다. 막내는 대문 옆 기둥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다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드셨고 막내는 말없이 그 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힘이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통화 횟수가 줄었고 어머니와 직접 통화하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올케가 먼저 받았고 어머니는 주무신다거나 요즘 통화가 힘들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자꾸만 쌓였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막내는 직접 큰오빠 집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일 오후 조심스럽게 서울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한 막내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눌러도 기척이 없자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오빠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다시 걸자 이번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음성 안내만 들려왔습니다. 올케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바심이 깊어졌습니다. 막내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던 친척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시작되자마자 뜻밖의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그거 아직도 몰랐니? 내 어머니 요양원에 계셔. 큰오빠가 그렇게 했대. 벌써 한 달도 넘었다더라. 막내는 핸드폰을 든 손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게 뒤틀리며 밤이 깊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막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고요? 왜요? 치매라고요? 막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독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큰오빠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한 결정, 그 중요한 일을 어떻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걸까? 새벽녘 막내는 핸드폰 불빛을 보며 곧장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가 알려준 요양원의 이름과 주소가 지도에 떴고
위치는 경기도 끝자락 깊은 산 아래 외진 곳이었습니다. 차량으로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막내는 그대로 차 키를 들고 나섰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점점 인가가 줄어들고 산과 밤만이 남았습니다. 도로는 한산했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은솔마을 노인요양센터라는 조용한 간판이 붙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깔끔했지만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방문 목적을 밝히고 어머니 성함을 전하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2층 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막내는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일지, 자신을 알아보실 수 있을지, 정말 치매가 맞는 건지, 그 모든 의문이 복도 벽마다 메아리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자 창가 쪽 침대에 앉아 계신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한껏 움츠러들어 있었고 흰 머리칼이 비껴지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막내는 다가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막내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뼈마디마다 앙상하게 드러난 손가락이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입소 당시 보호자분께서 치매 초기 증상 진단서를 제출했고 최근엔 1달 넘게 면회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 기록은 보호자 명의가 아니면 열람이 어렵다며 입소 시 제출된 진단서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문서를 받아든 순간 막내는 미세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병원 이름은 낯설었고 내용은 단 1장짜리 간이 검사지였습니다. 인지기능 항목 몇 개에 체크만 되어 있었고 의사의 간단한 서명 외에 병력도 없었습니다. 치매 진단이라기보다 형식적으로 채운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막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등 뒤로 막내는 마음속에서 울컥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게 치매 진단이라고요? 이건 그냥 어머니를 치워버리기 위한 수단이었잖아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책임도 없이 그저 짐처럼 보내버린 거였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반드시 마주하게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묻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막내는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 무렵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핸들 위로 떨어지는 어둠은 느리게 번졌고 마음속 분노는 그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께서 아프신 건 아닐까? 큰오빠가 설명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나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병도 가족 간의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매끈하게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버린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는 다시 차에 올라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낯선 곳에 계신지 알게 된 이상 더는 시간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막내는 어머니를 모시고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깥 바람을 쐰 건 1달 만이라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작은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막내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긴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글쎄, 여긴 너무 조용해. 사람 목소리도 없고 눈 마주치는 것도 드물어. 나만 멀리 와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막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말이 막혔고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멀리 와 있다는 말, 그것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멀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사랑에서, 관심에서, 가족이라는 말에서 밀려난 사람의 표현이었습니다. 막내는 그날부터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엔 틈날 때마다 찾아가기로, 정기적으로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아드리기로, 하루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며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기로. 요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막내는 어머니의 병실에 붙어 있던 진단서 사본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이유는 그 종이 한 장에 있었습니다. A사 용지 절반 크기의 복사본. 병명은 치매 의심, 병원명은 생소했고 의사의 서명 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인지기능 점수 몇 개가 체크된 간이 검사표였고 정식 의료기관에서 나왔다기엔 지나치게 간단했습니다. 막내는 문서를 곱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켰다고요? 보호자 서명란에는 큰오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본인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환자 의사 확인 불가라는 문구가 작게 붙어 있었고 그것이 모든 걸 가능케 했던 단 하나의 면죄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막내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 정식 치매 진단 기준, 보호자 동의와 환자 동의의 차이까지 모니터 앞에 앉은 채 몇 시간 동안 문서를 읽고 비교하고 출력했습니다. 다음 날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상담원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등급 신청은 한 번도 접수된 적이 없다고요. 막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공단 절차 없이 입소하신 거네요? 상담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비인가 요양시설에서는 간이 진단서만으로 입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막내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큰오빠는 공적인 절차를 피해갔습니다. 정부기관에 신고하거나 등급 판정을 받는 대신 개인이 운영하는 비공식 요양시설에 어머니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된 건 딱 한 장짜리 진단서와 보호자 서명. 어머니 본인의 의사나 확인 절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막내는 그 병원의 위치를 직접 찾았습니다. 진단서에 찍힌 도장은 서울 외곽의 작은 의원이었습니다. 외벽은 벗겨져 있었고 간판은 희미했습니다. 접수처에 앉아있던 간호사는 진단서는 보호자분이 요청해서 떼어간 거였어요. 어르신은 잠깐 오셨고 면담만 간단히 했습니다. 인지검사는 하지 않으셨어요. 보호자분이 바쁘시다고 해서 그냥 짧게 작성해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막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인지검사조차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치매 환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서류 위에 쓰인 병명은 진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판단과 편의로 만들어진 낙인이었습니다. 막내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진단서 사본, 요양원 계약서, 건강보험공단 녹취 기록, 진료소 진술까지 하나씩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따로 만들어 모든 날짜와 대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조용히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누구도 대신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병든 게 아니라 버려졌던 겁니다. 막내는 더는 혼자 끙끙 앓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물어야 할 때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엇을 위해서였는지, 어머니를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곳에 보내놓고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는지. 일요일 아침 막내는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인사도 없이 묻는 말부터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막내는 숨을 가다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 어머니 뵙고 왔어. 요양원에 계신 거 이제 다 알아.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건 짧은 한숨이었습니다. 아, 그걸 왜 굳이 그냥 조용히 지내시게 둬? 어차피 연세도 있으시고 계속 모시긴 힘들잖아. 그 말에 막내의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왜 치매 진단서를 위조했어? 인지검사도 안 했던데. 요양 등급도 없었고, 보호자 서명만으로 보내놓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잖아. 그러자 큰오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그걸 위조라고 해? 그냥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한 거야.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올케도 건강 안 좋고 나도 할 만큼 했어. 내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너는 아무 책임도 안 졌잖아. 막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가슴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지만 울음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그러고도 책임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렇게 요양원에 모신 건 그냥 편의를 위한 처리였단 말이야? 사람 하나를, 그것도 평생 우리를 길러주신 어머니를 그렇게 조용히 정리하면 끝나는 거였냐고. 말끝마다 책임 운운하는데 그 책임이 어머니를 없애는 쪽으로 기울었으면 그건 도리가 아니지 않냐고. 막내는 끝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 어머니를 찾아뵐 거야. 오빠는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다시 나타나지 마. 그 손 한번 잡지 않은 사람이 눈물 흘리는 척하는 거, 나 그거 못 봐. 큰오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정막이 흐르더니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며칠 후 막내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둘째 오빠는 그제야 겨우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큰오빠가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우리야 뭐 내가 마음 쓰인다니 미안하다. 셋째 오빠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내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정리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제라는 말, 가족이라는 말, 피를 나눴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함께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이 나이에 와서야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면 되는 거라고. 어머니 한 사람, 그 존재 하나만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겠다고. 봄이 오는 길목이었습니다. 산 아래 요양원의 정원에도 물기가 스며들고 작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그 길을 오갔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오래된 돌계단, 늘 막내의 차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경비 아저씨, 병실로 가는 복도 끝 햇살 드는 창, 모든 것이 이제 익숙했습니다. 어머니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막내가 방문해도 놀라거나 멍하니 바라보시기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복도 끝에 선 막내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며 웃는 일이 생겼습니다. 웃음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막내는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별말 없이 앉아 책을 읽어드리고 감자를 삶아간 날엔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스웨터를 사드리고 생신 땐 작게 케이크를 준비해 불을 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또렷하진 않았지만 순간순간 맑은 눈빛을 보이셨습니다. 한 번은 막내가 준비해온 김을 건네며 밥을 먹는 도중 문득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땐 김 안 먹었잖아. 김보다 깻잎만 좋아했지. 막내는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건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적 반찬 투정하던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 순간 막내는 가슴 한가운데로 뭔가 따뜻한 것이 흘러드는 걸 느꼈습니다. 막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멀기만 했던 그 길이 어머니와 함께 걸으니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요. 막내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일, 어머니가 손을 잡아준 날, 김을 기억해 주던 날, 감자를 맛있게 드신 날. 작은 노트 한 귀퉁이에 날짜와 짧은 문장을 적으며 막내는 그 모든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노트에는 다른 기록도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보낸 문자, 받지 않은 전화, 대답 없는 카톡. 처음엔 설명도 해보고 어머니의 상태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늘 짧은 말뿐이었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 서울이 너무 멀다. 우리가 간들 어머니가 알아보시겠니? 막내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제들과의 사이를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 시간보다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시간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던 날, 막내는 조용히 가족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머니 생신이에요. 혹시 시간 되면 한번 와보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하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읽은 표시만 조용히 늘어났고 하루가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토요일이 되던 날 병실에 놓인 조각 케이크 옆엔 막내와 어머니 둘뿐이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병실 한쪽에서 두 사람만의 생일 축하 노래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 막내는 형제들과 찍은 어릴 적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은 다정했지만 낯설었습니다. 어머니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곁을 지키는 건 결국 자신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함께한 시간보다 결국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막내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아예 아무 말도 안 할 때더라. 다정한 말이 없는 건 참아도 모른 척은 못 참겠더라. 그 말은 마치 형제들에게 전하지 못한 마지막 편지처럼 조용히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멀어진 사람들. 이제는 되돌아올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 막내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이란 이름 아래 묶여있던 줄을 스스로 풀어낸 것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어머니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긴 잠에 드셨습니다. 요양원 병실 창밖으로 감잎이 붉게 물들던 날, 막내는 어머니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손은 따뜻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기억은 여전히 숨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막내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체방에 올린 부고는 읽음만 남기고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영정 사진 앞에서 울던 사람은 막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형제들에게선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그조차 이제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많다고 꼭 복이 많은 게 아니라고요. 자식 중 단 한 명이라도 진심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곧 부모의 전부라고요. 몇 달 뒤 막내는 동네 마트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오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해외에 있어 곁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막내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놀라움도 통쾌함도 아닌 묘한 정적이 마음속을 스쳐갔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보냈던 방식 그대로
그에게도 똑같은 길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조용하고 아무 말 없이 멀리 떨어진 곳에 막내는 그날 밤 어머니 영정 사진을 꺼내 다시 마주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 속엔 모든 대답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일에는 언젠가 되돌아오는 시간이 있다고 막내는 그제야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늦게 오더라도 결국은 반드시 하늘의 답변이 돌아온다는 걸요.